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강박 및 관련 장애고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괄호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방어기전. 자, 이 방어기전이 안 그래도 중요한데 이 정신장애마다 특징적으로 방어기전이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잡고 가셔야 돼요. 밑줄 친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박장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사고, 반복적인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합니다.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의식적인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 증상을 가집니다. 뭐란 얘기예요? 그게 비합리적이야, 병적이야 라고 하는 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멈추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요. 자, 방어기제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있다. 기억과 반동 형성.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그 사람의 억압된 충동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내 억압된 충동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충동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행동해요? 손 씻기, 씻는 걸로 행동해요.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기억.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원래의 불안을 일으켰던 감정과는 분리되고 단지 그에 따른 느낌은 불안뿐이다. 자, 강박적인 사고가 계속 떠올라요. 이 사고로 인해서 난 불안을 느껴요.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요.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요? 행위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되풀이되는 사고, 되풀이되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사고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했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다시 봐요.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원래의 불안을 일으켰던 감정과는 분리되고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난 불안을 느꼈는데 감정과 불안이 분리돼서 단지 불안만 남아요. 감정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했어. 그래서 행동했어. 이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요것만 남는 거죠. 불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그럼 감정이랑 불안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격리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격리가 돼요. 자, 이런 강박과 관련된 장애의 병전 성격 어떠했나? 병전 성격의 특징을 봐요. 학문기적 성격입니다. 강박, 성격, 학문기적 성격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학문기적 성격으로 지나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고 세심하고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로 까다롭고 짜증을 잘 내고 시간 잘 지키고 양심, 청결 중요하고 끈덕지고 완고하고 인색해요. 융통성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양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해서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요. 완벽하려고 하지만 양가 감정, 우유부단까지 나타납니다. 자, 간혹 대상자의 강박 증상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얘는 손 씻기를 통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합니다. 이 손 씻기가 강박 행동이죠. 손끝이 다 타들어가요. 너무 트고 너무 상처를 입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안이라는 감정이 강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손 씻기라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 관두게 한다. 여기에 벌을 준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행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자, 왜 금지해야 돼요? 불안감 감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보이는 환자에게 그 의식행위를, 손 씻기 이런 의식행위를 못하게 하면 이 불안이 해소가 안 돼요. 조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불안의 끝판왕 어디까지? 공황까지 갑니다.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불안까지 갑니다. 따라서 벌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자,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일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건일지를 쭉 보면서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보여요. 작성 방법 가볼게요. 밑줄 친 기억을 정상인 아동과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설명하고, 밑줄 친 디귿을 착용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마가 한쪽으로 자주 돌아가요. 척추측만증이 의심돼서 판별검사를 시행해요. 판별검사를 시행했을 때 속옷만 착용한 학생이 뒤에서 시진을 하고, 팔꿈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허리를 앞으로 굽히도록 지시하고 팔을 바닥으로 향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왜 척추측만증이 높죠? 밀워키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척추측만증의 자세와 그때 시진해야 되는 것들, 봐주셔야 되는 것들, 사정하셔야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답인도 기출된 부분이에요. 속옷만 착용한 학생의 뒤에 서서 시진을 합니다. 멀려, 어깨의 높이의 비대칭, 견갑골, 옆구리 모양, 역시 비대칭이겠죠. 엉덩이의 높이, 정렬 상태, 정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학생에게 허리를 앞으로 굽히도록 지시하고, 다리, 엉덩이, 머리, 팔을 바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이나 여기 뒤나 시진할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자, 관찰 내용. 늑골과 옆골의 비대칭, 확연한 척추의 회전, 한쪽 견갑골은 두드러지고 다른 쪽은 움푹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으로 돌아가고 척추측만증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판별검사를 시행할 거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진을 해야 되는데, 팔꿈치의 위치를 봐주셔야 돼요. 뒤에서 시진을 했더니 팔꿈치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정상 학생과 그리고 척추측만증을 가진 학생을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팔꿈치의 위치, 한쪽이 분명히 내려와 있을 거라고요. 측만이잖아요. 정상적인 아동은 팔꿈치가 장골릉 위쪽으로, 장골릉이 여기 있잖아요. 위쪽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은 한쪽 팔꿈치가 다른 쪽보다 장골릉에 더 가깝게 위치하겠죠. 비대칭을 보입니다. 자,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 왜? 급성장기라서. 성장의 불균형 때문이다. 자, 밀워키 보조기를 착용한다. 그런데 얘는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번만 뺄 수 있어요. 언제? 목욕할 때, 그리고 교정운동을 할 때. 이때만을 제외하고 하루 23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착용해야 한다. 성장이 끝날 때까지 착용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김땡땡 여성 41세 교사와 보건교사의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성 방법, 기억에 해당하는 이유, 니은에 해당하는 이유,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시력 변화가 나타나서 노안인 줄 알았는데 뇌하수체 선종이래요. 어우, 너무 잘 됐어요. 시력 변화가 있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에 선종이 생겨 있었던 거죠. 입술도 커지고 턱이 돌출되고 외모가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우린 멀리서 해볼 수 있어요. 아, 턱이 돌출되면서 입술이 커지고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요? 무엇에 의해서? 얘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됐을 때 거인증이 되거나 말단 비대증이 되죠. 그럼 언제 얘가 나타나고 언제가 나타나는데요? 어린이인 경우, 성인인 경우에 나타나요. 얘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선생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시력 변화가 나타나서 노안인 줄 알았는데 뇌하수체 선종이라 하더군요. 자, 너무 다행인 상황이에요. 시력 변화가 나타나서 시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통해서 뇌하수체 선종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자,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서 입술도 커지고 턱이 돌출되고 외모가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기억! 자, 뇌하수체 선종인데 왜 시력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물었어요. 왜 나타나는 겁니까? 뇌하수체 선종, 증식하죠. 커진단 말이에요. 얘가 커짐으로 인해서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력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뇌하수체 선종, 시신경 압박, 시력 변화예요. 자, 입술도 커지고 턱이 돌출되고 외모가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줬죠.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자,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서 말단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왜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죠. 자, 이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말단 비대증이 되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전에 거인증이 되거나 성인일 때는 말단 비대증, 그리고 성장기에는 거인증이 나타납니다. 왜 거인증이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서 사춘기 이전이었다면 거인증이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사춘기 이전의 경우 골단이 융합되기 전이니까 골단이 융합되기 전이니까 얘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장골이 과도하게 성장해서 거인증이 됩니다. 자, 말단 비대증 성인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성인은 골단이 융합되었죠. 끝났다고요. 성장이 끝났어요. 성장이 끝났으니 이 말단에서 계속 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요. 자, 혹시 월경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가요?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했어요.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이 호르몬이 월경이 나타나지 않게끔 했을 거예요. 디귿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이 디귿은 출산 후에 증가하는 호르몬인데, 자, 출산 후 증가하는 호르몬이래요. 결정적인 힌트죠.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출산 후 증가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월경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 생각해봐요. 에스트로겐, 출산 후 증가합니까? 프로게스테론, 태반 락토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출산 후 증가하는 호르몬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얘는 태반 호르몬들이에요. 태반 호르몬은 태반이 배출된 후 감소하게 되죠. 그럼 뭐가 증가하게 돼요? 유즙 분비와 관련한 호르몬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옥시토신, 프롤락틴. 프롤락틴, 유즙을 생성하는 호르몬. 옥시토신, 유즙을 사출하는 호르몬. 그 중에서 호르몬이 증가해서 월경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은 바로 프롤락틴이죠. 자, 프롤락틴 호르몬이 증가해서 나타납니다. 프롤락틴은 출산 후 증가하는 호르몬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롤락틴은 FSH, LH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FSH, LH 분비를 억제시킨다. 그러면 월경 주기 돌아가지 않으니 당연히 월경이 나타나지 않겠고, 그래서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PM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호르몬 때문에? 이 호르몬 때문에, 프롤락틴입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주제를 봤더니 요충증 전파 예방 관리래요. 아, 요충증과 관련된 얘기구나. 자,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이유, 괄호 안에 디귿의 검사 시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충증의 정의 및 원인, 기운, 발생 현황 얘기하면서 전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충증의 전파 방법. 어떻게?
요충알을 삼키거나 흡입했을 때 감염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재감염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재감염되느냐? 체내에 들어온 알은 상부 장관에서 부화되게 되고 성숙해지면서 장내를 돌아다닙니다. 짝짓기를 끝낸 후 암컷 성충은 항문 밖으로 이동해 알을 낳아요. 알을 삼키거나 흡입하면 걸리는 거예요. 자, 항문 밖으로 이동해서 알을 낳습니다. 피부와 점막 표면에 요충이 이동하게 되면 그 부위에 심한 소양증을 초래해요. 그럼 항문 주위를 애들이 간지러우니까 막 긁는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뭐가 있었다? 알이 있었다. 그럼 손톱 밑에 뭐가 낀다? 알이 낀다.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어 먹죠. 그럼 재감염되는 겁니다. 이때 아동이 긁으면서 알들은 손에 달라붙고 손톱 밑에 묻는다. 어린 아동의 손을 입에 넣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재감염될 수 있다. 감염됐고 재감염시킬 수 있고. 증상, 야간에 극심한 항문 주위에 가려움증을 겪는데 이유는요. 암컷 성충이 항문 밖으로 이동해 알을 낳고 피부와 점막 표면에 요충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부위에 심한 소양증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심한 소양증으로 인해서 잠자는 거 힘들어해요. 수면장애, 항문 주위의 피부염, 소양증으로 인한 2차적인 방해, 너무 긁는 거죠. 요충의 이동으로 인한 질과 요로감염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진단, 테이프 검사할 거예요. 지금 항문 주위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 언제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자, 힌트. 알을 언제 낳죠? 밤에 낳죠.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검사 시기. 아침에 아동이 깨어나자마자 그리고 배변이나 목욕을 하기 전에 알이 떨어져 나오는 상황 전에 깨어나자마자 밤이 지나고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충증에 대해서 봤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인구와 모자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자보건 지표를 통해서 알아볼 거래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이 갑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자, 밑줄 친 기억이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왜 사용할까? 밑줄 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밑줄 친 리을을 산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적용이죠. 자, 전시학습, 인구 문제의 보건의료적, 사회경제적,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자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게 되고 한 나라의 국민 건강과 국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근간이 된다.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는 국가의 보건학적, 경제적, 사회 상태를 알려주는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영아 사망률이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알파 인덱스 얘기하면서 1에 가까우면 1보다 크면 그 값에 대한 해석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퀴즈 나갑니다. 자료 줄게.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알파 인덱스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아 사망률. 어떤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 동안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1세 미만 영아죠. 총 출생한 아이들 중에서 영아가 몇 명이나 죽었나?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비입니다. 어떤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의 임신, 분만,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출생아 분의 모성 사망자 수, 이게 모성 사망비. 자, 모성 사망률입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엄청 헷갈리거든요. 가임기 여성분의 같은 해 임신, 분만,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예요. 신생아 사망률, 출생수 분의 신생아 아이들 생후 28일 미만 사망수, 알파 인덱스, 어떤 연도의 총 신생아 사망수 분의 같은 연도의 영아 사망자 수. 자, 보세요. 영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세 미만이잖아요. 신생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28세 미만이에요. 얘 둘의 비율을 본다는 건데 얘가 1이야, 1보다 커, 1보다 적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요. 자,
알파 인덱스가 1보다 다시 자 알파 인덱스가 1이란 얘기는 총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왜 사망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선천적인 문제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야. 영아 사망은요. 1세 미만이잖아요. 얘네는 보건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 1세 미만의 아이들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죠. 얘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얘네가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던 거야. 보건학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봐요. 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 사망수랑 영아 사망수랑 거의 같다는 거잖아요. 영아 사망수의 대부분이 신생아 사망수였다고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결론. 근데 만약에 얘가 1보다 컸어 라고 한다면 신생아 사망수분의 신생아 사망수보다 영아 사망수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영아 사망수가 이만큼이고 신생아 사망수가 요만큼이라고요. 그럼 이 나머지의 아이들 왜 죽었냐고요. 보건학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알파 인덱스예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모자보건의 개념. 생애 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한 나라의 국민 건강과 국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근간이 된다.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를 비교할 텐데 영아 사망률이 왜 보건학적으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가? 자, 모자보건 환경위생 영양 수준에 아주 민감하다. 모자보건 환경위생 영양 수준에 아주 민감하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일정 연령군이다. 전체 조사망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12세 미만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일정 연령군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률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고 국가 간의 영아 사망률 변동 범위가 조 사망률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정한 연령군이기 때문에 대표 지표로 사용한다. 자, 알파 인덱스,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 지표이다. 신생아 사망 분의 영아 사망. 그래서 얘가 1에 가깝게 되면 영아 사망의 대부분이 신생아 사망이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강 상태가 높은 것을 뜻한다. 얘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다. 그 지역의 건강 상태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1보다 크다는 것은 신생아 사망보다 영아 사망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 이 얘기는 자, 1보다 커질수록 후기 신생아 사망이 크기 때문에 영아 사망에 대한 예비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환경적으로, 영양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예방 대책이 필요해. 이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퀴즈를 통해서 정리 및 평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성 사망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모성 사망률이라고 했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가임기 여성분의 모성 사망이에요. 그러면 25만 분의 1이 계산하면 되죠. 답은 0.4입니다. 이거 해내셔야 돼요. 지표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너무 중요하고요. 사례 속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 있어야겠고요. 지표를 확실하게 모르면 계산해내기가 어렵죠.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비,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비 엄청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의미까지 그리고 도출해내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형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